책은 시대를 비추고 또 내일을 열어가는 힘이죠. 그 책과 국회가 만나는 특별한 자리, 국회 책마당. 안녕하세요, 장예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장예원의 왼팔 김길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예원의 오른팔 박혜진입니다. 아, 진짜 왜들 이러시는 거예요? 시작부터. 정말. 제가 오프닝 할 때 이렇게 보면서 너무 해주길 바랬어요. 근데 이게 사실 이런 게 쉽지가 않잖아요. 우리 또 편집장님이신데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드립니다. 갈수록 좀 유쾌해지시고 농담이 되시는 것 같아요. 사실 맞춘 게 아닌데 이렇게 맞춘 것처럼 분위기가 너무 좋은데 사실 저는 여기 올 때마다 되게 편한 마음으로 오거든요. 되게 두 분을 만나는 기쁨도 크고 책을 소개해드린다는 즐거움이 있기 때문에 근데 문득 이런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워낙에 또 차분하신 우리 혜진 편집장님의 책상은 어떠할까라는 궁금증이 들더라고요. 제 책상은 일단 파티션으로 이렇게 가려져 있고요. 저뿐만 아니라 내 모든 사무실의 책상들이 다 파티션으로 이렇게 약간 철옹성처럼 가려져 있고요. 한 번은 이 파티션을 교체해야 될 때가 있어서 이게 없었던 시점이 있어요. 정말 1시간도 못 견디겠는 서로 얼굴이 보이니까. 그래서 정말 몇 시간 안에 그 모니터 위치를 교묘하게 바꾸고 책을 쌓고 해서 결국에는 벽이 생기더라고요. 각자의 파티션으로. 우리 장예원 씨도 직장 생활을 하셨었는데 그때 당시 책상 어떻게 돼 있었죠? 저는 워낙 성격이 깔끔해가지고 진짜 막 탁탁탁탁탁 정리정돈이 되어 있고 바로 정면에는 제일 좋아하는 남자 연예인 사진 붙여져 있고. 누구였죠? 저 그때 최우식 씨 너무 좋아해가지고 잡지 오려서 꾸며놓고 이런 거 많았어요. 저는 사실 뭐 직장에 다녀본 적이 없으니까 제 책상이 있었던 기억이 뭐 학창 시절이었던 것 같은데 정돈이 하나도 안 돼 있었죠. 여기 안에 그냥 책 다 구겨서 넣고 뭐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책상에 가장 그 사람의 성격이 잘 묻어나는 것 같아요. 뭔데 내 성격은? 지저분한. 내 성격이요? 네. 감사합니다. 우리 하루 중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곳이 일터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책상 위에 놓인 작은 액자 하나, 그리고 텀블러 하나, 뭐 인형에도 다 애정이 담기고요. 나랑 한 팀 같다는 생각이 들곤 하는 것 같아요. 네, 그 좁은 공간이지만 그 안에 다 자기만의 규칙과 규율이 있기 때문에 맞아요. 침범에 들어오면 이제 용서할 수 없는 이제 마음이 되는 거죠. 맞아요. 일터에서도 나를 지키고 싶어하는 어떤 그런 본능이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네, 오늘도 소중한 나를 지키기 위해서 저희가 특별한 손님을 모셨습니다. 먼저 힌트 화면으로 책 한 권의 주인공 만나보시죠. 오늘은 환경과 지속가능성 분야에서 전문성을 쌓아 균형 잡힌 의정 활동을 이어가고 계신 분입니다. 국민의힘의 김소희 의원님과 함께 할게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우리 장예원 MC가 사실 누가 왔을 때 이렇게까지 반기는 모습 제가 처음 봤는데 반말로 그냥 안녕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저도 손 흔들 뻔했어요. 나한테 하나? 왜 반말로 인사하셨어요? 김소희 의원님과 함께하는 그 우리 비서관 분이 제 초중고 친구여서 진짜 친구를 오랜 발견. 친구. 오랜 친구. 초중고 친구요? 네. 그 친구를 발견하고 안녕을 했는데 이제 의원님이 같이 나타났죠, 제가 감히 의원님께 어떻게 안녕을 하겠습니까? 우리 되게 인연이 많아요. 저기 지금 사진 찍고 있는 저희 막내 비서관은 장 아나운서님의 그 직속 후배입니다. 대학이요? 아니요, 고등학교 후배더라고요. 고등학교. 저희 이상해, 여기 좀 이상해요. 장예원 판인 거예요? 지금 여러분 국회 장예원 한마당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의상이 너무 세련돼서 일단 시작부터 눈길이 갔는데 그렇구나. 사실 오늘 의상에서 가장 빛나는 건 아무래도 국회의원 배지 같은데요. 네. 처음에 이거 딱 다셨을 때 네. 기분이 어떠셨을지 너무 궁금해요. 네. 이게 유독 빛나긴 하는데,
제가 이제 퇴근하고는 이걸 좀 빼는데 가끔 까먹고 있을 때 이제 주변 친구들이 한번 만져봐도 돼 약간 이런 식으로 얘기하거든요. 이게 배지야 하면서 하는데 저 역시도 처음에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리고 달 때 아 그래 굉장히 무거운 이게 달 때마다 그렇지 이 배지에 무게가 있으니까 뭐 잘해보자 이런 생각들 합니다. 저희가 오프닝 때 이제 직장 얘기를 잠깐 하고 있었는데 우리 의원님께서는 이 국회가 직장이신 거잖아요. 그렇죠. 이 의원님의 책상에 의원님만의 어떤 이 아이템 뭐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제가 속한 상임위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원래는 환경노동위원회였는데 환경하고 노동하고 두 파트가 같이 붙어있는 상임위였는데 이번 정부 들어서 정부 부처 이름이 바뀌면서 좀 길어졌는데 노동위원회도 있어요. 그 노동위원회는 고용노동부를 담당하는 위원회인데 고용노동부가 이제 고용하고 노동 두 파트를 하는데 고용 중에 장애인 고용도 중요한 파트거든요. 근데 장애인 고용이 생각보다 뭐 일반 청년 고용도 어렵지만 장애인 고용은 더더욱 어려워가지고 작년에 장애인 고용 관련해서 시각장애인 가족협회 분들을 좀 만나 뵀었고 그분들이 얘기를 좀 주셔가지고 그 내용을 국정감사 때 또 전달을 드렸거든요. 실제로 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나오셔가지고 시각장애인을 고용하는 정책이 어떤 것들이 필요한지를 직접 장관하고 관련 공공기관 이사장들 앞에서 말씀을 나누게 했어요. 그래서 그 가족협회 이사장님께서 보통 이게 정부 부처 얘기 전달하는 게 쉽지 않거든요. 그런 자리 마련해서 너무 고맙다고 감사패를 주셨거든요. 근데 이제 감사패가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런 이렇게 정형적인 감사패가 아니라 이렇게 좀 이렇게 길고 뭐 눈으로 볼 수 없는 뭐 어쨌든 마음을 잇는 정치에서 되게 따뜻한 말이 담겨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꼭 장애인에 한정되지 않고 내가 바깥에 계신 분들 만날 때 마음을 이어주는 정치를 하면 좋겠다 뭐 이런 다짐을 하기 위해서 책상 위에 있습니다. 저희가 아무래도 책 코너다 보니까 어떤 책을 가져오셨을지 너무 궁금하거든요. 관련된 책을 가져오셨을 것 같은데 소개해 주실 책 어떤 걸까요? 일터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을 당신에게. 어떤 책인지 소개를 해주실까요? 네, 이 일터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을 당신에게는 노무사 김소영 씨가 쓴 책입니다. 우리가 회사를 다니다 보면은 뭐 이거를 내가 얘기를 해서 문제 제기를 해야 되나 아니면 그냥 참아야 되나 이게 내가 너무 예민하기 때문에 혼자만 이런 생각을 하는 건지 아니면 정말로 이게 문제 삼을 만한 문제인 건지 굉장히 많이 고민하게 되잖아요. 그럴 때마다 이게 정말 문제 제기를 해서 따지자니 그 후폭풍이 너무 두렵고 그렇다고 참자니 하루 이틀 문제도 아니고 이런 일들 때문에 굉장히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저도 그렇고. 그래서 이 책은 그런 분들을 위해서 쓴 책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부터 부당한 대우까지 이제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하면서 마주치는 이제 많은 문제들에 대한 명확한 답을 이제 주고 있는 책이기 때문에 직장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분들은 읽어보면은 공감도 할 수 있고 또 당장의 해결책은 아니더라도 좀 문제를 어떻게 좀 바라봐야 될 건지에 대한 이제 가늠을 할 수 있는 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또 박혜진 에디터님이 저희 출연진 중엔 유일한 이제 그냥 직장인이신데 이 책을 또 남다르게 보였을 것 같은데 그 직장 생활 근데 만족하시잖아요. 제가 쓴 줄 알았어요. 그 정도예요? 이렇게까지 솔직하게? 네, 제가 쓴 줄 알았고 제가 최근에 겪고 있는 여러 고민들과도 이제 이거 상담을 받아야 되나 뭐 이런 문제들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 굉장히 크리티컬한 건 아니더라도 작은 문제부터 좀 큰 것들까지 그리고 꼭 제가 겪지 않더라도 주변의 선후배들이 겪는 문제들일 수도 있고 거기에 대한 사례들도 좀 있고 해서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방송에서 얘기해도 되셔도 되는 거예요? 누구나 그렇지 않나요? 맞아요. 네. 의원님께서 일터 괴롭힘 예방 및 피해자 보호법 제정안을 발의를 하셨습니다. 어떤 법안인지 좀 설명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되게 유명한 갑질 사건 있잖아요. 2013년 대한항공 땅콩 회항 그리고 2018년 왜 그 위디스크라고 양진호 대표가 엄청 직원 폭행한 사건.
그리고 2019년에 서울의료원의 간호사 태움 사건. 그 법이 직장 내 괴롭힘이 나온 배경이 사회적으로 직장 내에서 갑질을 하는 거에 대해서 이제 사회적 공분이 엄청 일어났고 그거에 거의 티핑 포인트가 된 게 2019년 서울의료원의 그 간호사 분이셨거든요. 그리고 나서 국회에서 더 이상 이거를 방관해서는 안 된다라고 해서 직장 내 괴롭힘을 언급하는 개정하는 법을 우리 노동 관련해서 되게 큰 법이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이라고 있어요. 알죠. 근로기준법 안에 76조 안에 직장 내 괴롭힘 관련된 사항을 넣은 거예요. 그래서 76조 2항의 그 법, 직장 내 괴롭힘에 관한, 그러니까 직장 내 괴롭힘이라는 법은 따로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76조 하에 넣은 내용이고 거기 안에 직장 내 괴롭힘을 언급한 거예요. 최초로. 그리고 산업재해보상법이라든지 산업안전보건법이라든지 거기에 이제 관련된 직장 내 괴롭힘이랑 관련된 내용을 넣고 그 내용을 개정을 넣은 거에 대한 책이에요. 근데 그게 이제 2020년 됐으니까 벌써 4년이 지났죠. 그쵸. 법 개정이 되고 나서 4년이 지났는데 진짜 수많은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사건 사고가 막 폭주합니다. 폭주하는데 이게 직장 내 괴롭힘인지 아니면 직장에 있는 상사와 나 간의 갈등인지에 대한 사례가 모호한 부분들이 좀 많아졌고 실은 직장 내 괴롭힘 관련된 내용들은 제가 그 국회의원 되기 전에 직장 생활의 관리자로 있었을 때도 경험이 좀 많았고 주변에 선후배들이 인사팀에서 직장 내 괴롭힘 관련해서 진짜 막 고생을 많이 하고 있어서 이 법에 대해서는 들어오자마자 관심을 좀 갖고 있었고요. 근데 관심을 갖고 국정감사 때 24년에 국정감사 때 질문을 했는데 그러고 나니까 법의 한계가 보이더라고요. 근데 법의 한계가 보이던 찰나에 고 오요한나 사건이 터진 거고 고 오요한나 사건이 터지면서 근로기준법에 해당되는 사람들만 보호를 받는 이 법이 너무 이상하다. 그래서 그걸 좀 바꿔보려고 했더니 근로기준법상으로는 바꿀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아예 법을 하나 제정을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고 제정법을 만드는 게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제 큰 결심을 한 거죠. 제정법을 하려면은 진짜 굉장히 많은 전문가분들 의견 들어야 되고요. 그 절차 엄청 복잡하거든요. 근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 요한나 사건으로 제가 조사를 좀 해봤더니 오히려 5인 미만 사업장이 훨씬 더 직장 내 괴롭힘이 많고 프리랜서 플랫폼 노동자분들 계속 막 발생하더라고요. 특히 그리고 방송 부분에 또 이제 프리랜서 분들 엄청 많으시잖아요. 그래서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이거 바꿔야겠다. 법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했죠. 네, 이 책 3부에도 언급이 되지만 우리나라가 아시아에서 최초로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도입됐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일본은 우리나라에 이어서 두 번째로 이제 도입이 됐고요. 그런데 이 책에 언급된 사례만 봐도 이게 괴롭힘 자체도 문제지만 그 이후가 더 힘들다는 얘기가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문제를 제기한 이후에 뭐 따돌림을 당한다거나 업무에서 배제된다는 식으로 이제 문제를 겪다가 결국에는 회사를 떠나게 되는 그런 경우들이 나오는데요. 한 사례를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전자회사에 입사한 A씨는 상급자의 개인 비리를 알게 됩니다. A씨는 이 사실을 회사 감사팀에 제보합니다. 감사팀은 강도 높은 감사를 시행했고 관련자들을 처벌합니다. 그런데 A씨는 직장 생활이 어려워집니다. 이 사건 이후부터 상사와 동료의 괴롭힘이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A씨는 직장 관리자와 동료의 괴롭힘으로 인격권을 침해당했다고 주장하며 회사 대표이사, 관리자와 동료 등을 법원에 제소하며 소송을 시작합니다. 그렇지만 진실의 대가는 가혹했습니다. 최종적으로 대법원은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결국 A씨는 직장을 잃게 된 것입니다. 이런 사례들이 진짜 저희가 늘 겪고 있는 일들이잖아요. 네. 신고를 하면 당연히 보호를 받아야 되는데 현실에서는 이거를 이제 알게 되면 찍히게 되는 그런 걸로 인식을 하게 되기 때문에 굉장히 안타까운 것 같아요. 네, 이 책에서 나온 사례는 이제 집요하게 법정 공방을 오고 가고 대법원까지 가게 됐지만 사실 현실에서는 이렇게까지 하는 것도 굉장히 어려운 일인 것 같아요. 뭐 이제 형식적인 이제 조치를 하고 또 끝내는 경우가 많은 것 같은데 그럼 이제
지금으로서 이래 제도라는 거는 이제 피해자가 뭔가를 이제 감수하고 버티고 싸워야지만 작동하는 구조라고 볼 수 있는데 이게 좀 바뀌어야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제가 했던 법 안에는 일단 첫 번째가 예방 교육에 대한 조치 의무를 좀 강화하는 그 내용도 같이 넣었고요. 그리고 구제 신청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그런 내용도 같이 좀 넣었습니다. 말씀 주신 것처럼 예전에 비해서 이 법, 근로기준법에 이제 그 직장 내 괴롭힘이 들어온 이후에 조금 나아지긴 했어요. 확실히 개선이 되고 있는 상황이긴 하는데, 그래서 되게 괴롭힘이 약간 교모해지는 거죠. 네. 뭐 업무를 배제하거나 업무를 더 많이 시키거나 막 이런 식의 눈에 보이는 거 말고 약간 이게 괴롭힘인가 아닌가 약간 이게 맞나 아닌가 하는 그 정도 이제 교묘해지는 그런 상황도 있고 해서 이럴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은 이제 앞으로도 계속 사례가 쌓이면서 그 사례를 바탕으로 고용노동부 산하에 있는 노동위원회나 그 고용노동청이나 그런 뭐 직장 그 일터 괴롭힘 신고센터라든지 이 법안에는 그런 신고센터를 더 많이 만들어서 내가 원래는 발생하면 직장 내 사용자 그러니까 대표한테 얘기를 하는 게 첫 번째인데 그렇게 해서 불이익을 당할 수 있을 것 같으면 이제 고용노동부 산하에 있는 공공기관을 통해서 약간 그런 쪽으로 신고를 하게끔 하는 그런 방향도 제시를 좀 하고 있거든요. 이제 개선해야 될 사항들이 좀 많은 건 사실입니다. 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5장에 보면 고용노동부가 제시한 16가지 직장 내 괴롭힘 유형이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뭐 조롱, 정보 배제, 부서 이동 강요, 심지어 비품을 안 주는 것까지 좀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이 이외의 상황들이 좀 교묘하게 펼쳐지면서 사각지대가 나오는 것 같은데 이와 관련된 사례가 또 책에 나와 있잖아요. 네, 책에 이제 스웨덴 사례가 나오는데요. 우리나라는 보통 이제 당사자 간의 인격 훼손 문제에 집중을 하는데 스웨덴의 경우에는 가족에 대한 비방까지 그 괴롭힘의 범주에 넣는다고 하더라고요. 사실 이제 한국에서도 이제 가정교육 제대로 받은 거냐, 너희 부모님이 그렇게 가르쳤나 이런 말을 비일비재하게 하잖아요. 네. 공격하는데 이제 의원님께서는 이런 한국형 이제 괴롭힘 인정의 경계선에 이제 가족 비방 이런 항목이 포함되는 게 이 문제를 뭔가 좀 이렇게 극적으로 이렇게 좀 해결하거나 변화를 가지고 오는데 도움이 좀 될 거라고 보시나요? 저는 그 성폭력도 그렇고 성희롱도 그렇고 성폭력이나 성희롱은 지속 반복성이랑 상관없이 한 번만 가해져도 굉장히 큰 처벌을 받거든요. 근데 이 괴롭힘 관련된 것은 예전에는 뭐 이게 지속적으로 약간 따돌림 같은 게 지속적으로 있었냐, 얼마나 반복적으로 있었나, 뭐 이런 부분들을 그 법리 판단할 때 좀 보셨어요. 근데 이게 어떤 한 말이 상대방한테 정말 정신적으로 큰 충격을 주면 저는 그거 지속이나 반복성 상관없이 괴롭힘에 해당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들은 사회적 합의가 좀 있어야지 아마 변화를 좀 가져올 수 있을 거고 원래 법이라는 게 굉장히 보수적이어가지고 다 포용하진 않고 사회적 합의가 있을 때 굉장히 천천히 변화하거든요. 여기 저도 이제 다른 나라의 사례를 재밌게 봤는데 그 지점까지는 제가 못 봤었어요. 근데 그 어린애들 이렇게 게임 용어 할 때 상대방 부모 욕하는 거 있잖아요. 그게 기본이죠. 근데 그런 것들이 어렸을 때 쌓여서 아무렇지 않게 직장 내에서 할 때 저는 그거 되게 제가 저를 욕하는 것보다 저희 부모님 욕할 때 저는 더 괴롭힌다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거는 개인적으로 편차가 다 다를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까지 스웨덴은 이런 부분까지도 넣었구나라고 해서 덕분에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또 일본의 사례도 나오잖아요. 이 일본 후생노동성의 이 6가지 유형을 보면은 일을 너무 많이 주는 것도 괴롭힘이지만은 일을 못하도록 이제 너무 안 주는 것들 그것도 명백한 괴롭힘으로 정의를 하고 있는데 사실 우리 두 분은 이런 상황이면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일을 안 주는 것도 네. 이제 교묘하게 표현하는 거잖아요. 괴롭힘을 하는 거고 너무너무 견디기 힘들 것 같아요. 이게 일을 막 많이 주거나 굉장히 이게 물리적으로 뭔가 어려움을 줘서 고통받는 거는 그냥 고통스럽겠다 생각을 하는데 일을 안 주는 게 뭐 그만큼 고통스러울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굉장히 수치스럽고 모욕감을 느낄 것 같거든요. 근데 그거는
그 눈에 보이는 고통과는 또 다른 차원의 굉장히 이제 높은 고통을 주는 일이 아닌가 싶어요. 의원님이 보시기에는 네. 이 두 가지 중에 어떤 쪽이 또 악랄하고 또 교묘하게 느껴지시는지. 이게 받아들이는 사람에 따라 좀 다를 것 같은데, 그, 예전에 이제, 우리가 저희가 이제 외환위기 겪고 나서 정리해고를 좀 많이 해야 되는 그런 사회적인 상황도 좀 있었는데, 그때 진짜 많은 기업들이 정리해고를 하기 위해서 진짜 악랄한 짓을 했더라고요. 여기 사례도 좀 나오는데, 이제 막, 딱 플랜을 세워놓고 딱 찍고 이만큼은 내보낼 거야. 그 내보내는데 본인이 자존심을 상해서 나갈 정도까지 수치스럽게 하잖아요. 뭐 문 앞에다가 책상 놔두고 책상 위에 아무것도 안 주고 뭐 그냥 일도 안 주고 그럼 사람들 지나가면서 그냥 보는 거잖아요. 아마 드라마에서 보셨을 거예요. 네, 그런 것도 있고 근데 이게 비단 국내만 있었던 것도 아니고 해외도 이런 사건들이 좀 있었거든요. 해외도 이렇게 대량 해고일 경우 기업이 조직적으로 한 부분에 대해서는 괴롭힘을 인정했어요. 국내도 이제 괴롭힘을 인정하고 있고. 근데 나는 이 정도 괜찮아. 나는 버틸 수 있어. 내가 맷집이 좋아서 이 정도는 버티고 나의 부당함을 해서 내가 다음에는 뭐 일을 찾아낼 거야. 뭐 이렇게 하실 수 있는 분도 계시고 동시에 또 다른 측면으로 일을 너무 많이 주는 거죠. 그냥 일을 주고 그 기간 내에 소화할 수 없는 일을 주면서 계속 했어? 하루에 뭐 전화 한 30통씩 받고 40통씩 받으면 저는 일을 더 많이 주는 게 더 스트레스일 것 같다는 좀 생각이 들거든요. 약간 책상 앞에서 이제 그 수치심을 참아내는 능력하고 내가 지금 잠도 못 자고 일을 해서 그걸 처리해야지 그걸 못하면 너 나가라고 얘기하는 상황이라면 어쨌든 불가항력적으로 잠을 안 자면서 할 수 있는 것도 2, 3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 일을 많이 주는 게 더 악랄한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근데 이제 다 개인마다 좀 다 다른 것 같은데, 맞아요. 저는, 예. 저도 뭐 개인적으로 일을 안 주면은 신날 것 같기도 하고. 월급 받는데 잘 됐다. 근데 이렇게 보면은 업무 과다나 업무 배제도 고통스럽지만 사각지대에 놓인 분들의 얘기도 좀 빼놓을 수가 없겠더라고요. 보면 이 책의 7가지 유형의 경계선을 보면 가해자가 조직 내부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이제 그 고객에 의한 괴롭힘이라든지, 뭐 파견이라든지 용역처럼 이제 근로관계에서의 괴롭힘도 명시가 돼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실제 현장에서는 뭐 손님이라는 이유로 혹은 우리 소속이 아니라는 이유로 이제 책임이 흐지부지 되는 경우가 이제 많다는 건데, 좀 이런 분들을 위해서 책임의 주체를 좀 명확히 할 필요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방법은 없을까요? 제가 이 법안을 냈던 그 중요한 이유도 직장이라는 개념이 되게 여기서는 모호하잖아요. 저분은 내 물건을 받는 사람인데 같은 직장 동료는 아닌데 이렇게 또 다갈 수도 있기 때문에 내가 일하는 모든 공간에서에 해당되는 그 괴롭힘 차원으로 봐야겠다. 그래서 일터라는 단어를 쓴 거예요. 직장 내 괴롭힘보다는 일터라는 단어를 썼을 때 이게 훨씬 확장성이 되겠구나. 맞아요. 그리고 이렇게 배달 라이더 분들도 내가 그러니까 직장이 딱 정해진 건 아니잖아요. 계속 전국을 이동을 하는데 어쨌든 나는 일을 하고 있는 거니까. 그래서 일터라는 개념을 좀 확장시키고 싶었고 그 확장된 모든 일하는 공간에서 누군가로부터 내가 부당한 대우를 받는 그런 거는 없어졌으면 좋겠다. 좀 이상적이긴 한데요. 이렇게 크게 묶어놔야 아무래도 또 좀 이제 사례도 많아지고 맞아요. 그 사례가 쌓여야지 사회가 이건 아니지라고 이렇게 정리를 계속 해 나갈 때 자연스럽게 정화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지금도 좀 직장 생활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을 수많은 직장인들에게 꼭 해주고 싶은 말씀. 저도 그런데 제가 진짜 의도하지 않았는데 상대방은 다칠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는 꼭 얘기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건 집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가족 간에 오히려 더 상처를 주잖아요. 근데 가족이니까 풀리는데 직장에서는 얘기를 하지 않으면 몰라요. 그리고 얘기를 하는 순간 본인도 돌아볼 수 있고 바뀔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있거든요. 업무라는 성격상. 그래서
내가 진짜 나쁜 사람이어가지고 의도적으로 인격을 침해하지 않고 업무상 생길 수 있는 그건 괴롭힘이라기보다는 갈등인 경우가 더 많은데 그런 갈등은 대화를 통해서 가능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도 부하 직원이 얘기를 할 수 있는 그런 편안함을 대화를 서스럼없이 할 수 있는 편안함을 만들어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상대도 그걸 말할 수 있는 용기, 그 용기가 반드시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도 이 책에서도 그런 용기를 좀 가져라. 용기를 가지고 얘기를 해야지만 바뀔 수 있다라는 얘기를 자주 하시거든요. 처음부터 끝까지. 그렇게 해야지만 이 일터에서의 품격이 조금 높아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의원님과 이 책을 가지고 얘기를 나눠보니까 내일 출근이 두려워서 잠 못 드는 분들에게 여러분의 잘못이 아니다라는 좀 든든한 방패막이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 시간이었습니다. 의원님 오늘 책 얘기를 쭉 해봤는데 네네. 가장 좀 마음에 남았던 구절이 있으실 것 같아서 네. 직접 좀 읽어주시면 어떨까요? 이 책에도 아예 작가가 이렇게 쓰세요. 시간이 없으면 해외 사례랑 국내 사례만 봐라. 이렇게 꿀팁을 좀 주시면서 더 시간이 없으면 들어가는 말과 나가는 말을 봐라. 이게 또 독서 방법 중에 하나잖아요. 맞아요. 네. 저희 맨 끝에 나가는 말에 이렇게 있어요. 직장은 전쟁터가 아닙니다. 직장은 삶의 터전이며 근로자 인격권은 존중받아야 마땅합니다. 그러나 한국 일터에는 잘못된 조직 문화가 마치 당연히 감수해야 할 직장 규범처럼 남아있는 곳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직장인은 괴롭힘을 겪어도 직장 생활을 하며 당연히 겪을 수 있는 일이라 치부하거나 말할 수 없는 마음속 상처로 남겨둬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러분은 잘못된 일터 문화를 말할 수 있는 직장 내 괴롭힘이라는 언어를 얻었습니다. 이제는 괴롭힘이 직장이라면 누구나 겪을 수 있는 당연히 감수해야 할 필연적인 것이 아니라 근로자 인격권이 침해될 수 있는 중대한 법 위반 행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용기를 좀 내셔가지고 말씀을 하셔야 바뀝니다. 진짜 이 문장에 하고자 하시는 말씀과 또 김소희법에 관해서 다 담겨 있는 것 같아서 네. 너무 유쾌하게 정말 잘 들은 시간이었습니다. 김소희법으로 네. 정정해줬습니다. 완전히. 김소희법 통과되면 다시 불러주십시오. 이렇게 연이 닿게 되어서 너무 즐거웠습니다. 앞으로의 행보도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서울 강서구 마곡동과 가양동 경계에 걸친 궁산 앞으로 나왔는데요. 오늘 방문할 책방이 궁산과 깊은 관계를 맺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궁산은 어떤 매력을 지닌 곳인지 먼저 살펴보고 가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 궁산 입구 쪽에 이렇게 땅굴 역사 전시관이 있습니다. 지역 주민들에게 발견된 궁산 땅굴은 일제 강점기 시절 이 군용 물자들을 보관하던 창고로 쓰였다고 하는데요. 그저 조용한 동네 뒷산처럼 보였는데 이렇게 일제 강점기의 흔적이 남아있는 그런 곳입니다. 이 궁산 일대는 겸재 정선부터 허준까지 여러 역사적 인물의 전시관이 있는 곳이기도 한데요. 아이들과 함께 견학하러 오기에도 참 좋은 동네인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만나볼 책방지기는 역사적 이야기보다 아이들과 함께 궁산의 자연을 만끽하러 방문하는 걸 특히 좋아한다고 합니다. 자연을 사랑하는 책방지기의 책방은 어떤 모습일까요? 이번에 방문할 책방에 찾아왔는데요. 여기 앞에 보니까 푸릇푸릇한 식물들이 자라나고 있는데요. 확실히 생태 서점다운 그런 느낌이 드는 것 같죠? 들어오자마자 나무 향이 막 솔솔 나는데요. 그러니까 숲에 온 것 같은 자연 친화적인 그런 책방인 것 같아요. 여기 곳곳에 나뭇잎도 이렇게 붙어 있고, 와, 이런 조약돌을 모아놓은 귀여운 모습도 보이고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여기 책방에 들어오자마자 나무 향이 막 솔솔 나더라고요. 네. 여기 혹시 뭐 키우는 식물이라도 있나요? 딱히 그런 건 아니고요. 네. 지금 이 둘러싸고 있는 책장들이 여기서 직접 자르고 만든 책장인데 거기에서 나오는 나무 냄새랑 또 이 종이 책의 냄새가 이렇게 섞여서 이 책방만의 좀 냄새로 가득한 것 같아요. 너무 좋아요. 여기 새 그림도. 네. 일러스트 하시는 작가님이 이 도시의 새라는 독립출판물을 만드셨는데 여기에 새겨져 있는 새들의 그림이에요. 포스터예요. 우리 가까이에서 만날 수 있는 새들이. 여기 정말 자연 친화적인 그런 책방인 것 같아요. 원래 이런 분야에 관심이 많으셨어요? 제가 숲해설가를 이제 자격증을 따면서 숲교육 관련된 책들을 많이 접하게 된 거예요. 근데 숲에서 자연의 경이로움을 느낄 때마다 사람들과 이렇게 나누고 싶을 때 책이라는 것이 그 감정을 인간의 언어로 옮길 수 있는 것 중에 좀 되게 매력적인 매체가 책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책과 자연을 좀 가까이 할 수 있는 책방을 만들고 싶었습니다. 해설가로 활동을 하시다가 여기 그 나무 곁에 서서라는 그 책방 이름도 아까 보니까 눈에 띄었는데 직접 지으신 거예요? 네네. 제가 원래 나무를 좋아하기도 했지만 제 자연 이름이 나무 곁에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거든요. 네. 정말요? 네, 제가 궁산이라는 동네 숲이 있는데 그곳에 있는 나무와 또 나무에 깃들어 살고 있는 생명들을 많이 보고 관찰하고 사람들에게 안내하고 그런 일들을 하고 있어요. 네. 여기 그러면 아무래도 자연 생태에 관련된 책들이 많을 것 같거든요. 대부분 책들이 많은가요? 네. 연령에 이렇게 구별하지 않고 다 같이 어떤 자연에 깃들여져 있는 이야기들이 좀 담겨져 있는 그런 책들 위주로 오른편에 있는 책장에서는 좀 무겁고 좀 진지한 이야기들이 있을 수 있는데 여기는 조금 더 사람들이 가볍게 읽을 수 있는 그런 책들이 있고 새로 들어온 책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여기 그림책들도 있고. 네, 그림책 있어요. 특이하다. 근데 이게 뭔가 나뭇가지가 이렇게 굉장히 곡선의 느낌이 있어요. 그죠? 네. 품어주는 것 같기도 하고, 나무가. 되게 따뜻하게 그려진 나무 그림이네요. 그리고 나무에 깃들어서 살고 있는 또 다른 다람쥐, 또 새, 또 우리 사람들도 인간도 그렇기도 하고요. 또 어떤 책은 이렇게 만져보면 느낌이 다르네요. 이거는 진짜 종이 질이도 질감이 다르네요. 여기에 제목하고 비슷하게 돌에 약간 좀 이렇게 두툼한 느낌이 들 정도로. 일단 책은 되게 자연하고 닮아 있는 것 같아요. 같은 책이어도 사람들이 보는
것이 느낌이 다르고 또 생각도 다르잖아요. 자연도 같은 자연이어도 사람마다 바라보는 거, 맞아요. 생각하는 거 다 다른 것 같아요. 자연 생태에 관련된 책들을 제가 많이 읽어보질 못해서 여기 오길 정말 잘한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추천 도서하고 다르게 이쪽 책장을 이게 책들이 더 빼곡하게 꽂혀 있는데 네. 책들을 좀 어떤 기준으로 이렇게 큐레이션을 하셨는지 궁금해요. 네. 저희 책방에서 딱 처음 왔을 때 좀 잘 보이는 곳이기도 한데 여기에 이제 자연 생태계에서 동식물이나 그런 숲교육 현장에서 좀 도움이 될 만한 책들 그리고 여기는 기후위기 시대의 생명 이야기들을 좀 읽을 수 있는 그런 책들로 이렇게 있어요. 와, 여기 있는 책들 다 보면 거의 뭐 박사 될 것 같은데. 그럴까요? 저기 숲 해설가도 네. 활동하시면서도 네. 필요한 책들이 또 이렇게 있는 거예요? 네네. 도감들도 있고요. 네. 있습니다. 소설책들도 간간히 이렇게 보이거든요. 네, 저희가 여기는 공유서가라고 해서 저희 책방에서 독서 모임 했을 때 같이 읽었던 책들을 이렇게 모아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걸 사지 않아도 여기서 같이 나누면서 읽을 수 있는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이 내가 읽던 책 중에 같이 읽고 싶은 숲 이야기가 있는 책을 또 이렇게 꽂아주시기도 하고 그런 책들이 있습니다. 이 책방에 어떻게 보면 좀 추천하고 싶은 베스트셀러 또 있으시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제가 좋아하는 책이 여기도 꽂혀 있는데요. 센스 오브 원더. 자연의 경이로움을 아이들에게 우리는 느낄 수 있게 안내하는 요정이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해주시는데 되게 많이 공감이 갔고 많이 새기면서 듣는 문장들이 되게 많아요. 자연을 아는 것은 자연을 느끼는 것의 절반만큼도 중요하지 않다. 자주 추천하는 책 중에 하나인데요. 네, 좀 부끄럽지만 제가 쓴 책이에요. 아, 그래요? 여기에 제가 책방을 하면서 아니면 숲으로 이제 숲교육을 하면서의 책방 이야기, 숲 이야기들을 좀 담은 책인데 저희 책방을 소개하는 것이기도 하고 제가 좀 책방을 하는 이유를 좀 글로 편안하게 다가가게 하기 위해서 사람들한테 많이 권해드리곤 있어요. 네. 그러면 책방지기님처럼 자연 생태를 굉장히 좋아하면서도 책방을 차리고 싶은 분에게는 정말 네. 너무 적합한 책이겠네요. 그죠? 그러게요. 네. 내가 좋아하는 것들, 숲. 네. 하나 더 있기는 한데요. 네. 여기에 영화되기도 했던 책인데요. 이 아마존 밀림의 이야기예요. 근데 제목을 보면은 네. 이게 무슨 전혀 자연과 자연과는 연관이 없을 것 같은 연애 소설 읽는 노인 네. 이거는 그냥 완전히 로맨스 같은 제목인데. 네. 그런데 이 안의 이야기는 그 아마존 밀림의 원주민들 그러니까 거기에 살고 있는 원주민들이 개발로 그 아마존을 침입한 그 사람들의 폭력이나 이런 거에 저항하고자 하는 이야기들을 좀 정말 소설같이 네. 되게 흥미진진하게 묘사를 하셨어요. 이게 1978년에 쓰여진 소설인데 지금하고 그렇게 다르지 않은 네. 추천해주신 세 권 다 각자 매력이 되게 다른 것 같아요. 그냥 뭔가 좀 담담하게 수필처럼 읽어볼 수 있는 네. 책방지기님의 책 그리고 이제 좀 딥한 느낌의 소설 영화 한 편을 보는 것 같은 네. 그리고 이거는 정말 사진이랑 같이 볼 수 있는 네, 느낄 수 있는 게 많을 것 같아요. 네. 각자 다 매력이 달라서 셋 다 읽어봐야 될 것 같은 베스트셀러지만 굳이 한 권을 꼽기에는 좀 어려운 저도 그래요. 네. 이 세 권 다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기 이제 많은 분들이 오셔서 책만 읽고 가는 경우도 있겠지만 독서 모임이라든지 활동을 하시는 경우도 있을 것 같아요. 어떤 활동들이 있을까요? 한 달에 한 번씩
책 한 권을 읽고 만나는 독서 모임을 4개 모임 정도를 하고 있고요. 가만 걷는 숲이라고 내 안의 감각을 깨우는 붕산 숲 산책하는 프로그램을 하고 있거든요. 스페라가와 함께, 책방지기와 함께 가는 이 오감 있잖아요. 네. 보고, 네, 만지고, 또 향도 맡고, 소리를 듣고 할 수 있는 그런 감각들을 일상을 살다 보면은 그 감각이 잘 안 깨워질 수도 있는데, 이렇게 그런 기회로 감각을 좀 더 깨울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네, 마련하기도 하고. 와, 너무 재밌겠다. 되게 직접 탐험하러 가는 모임들이 꽤 있네요. 네. 그런데 그게 멀리가 아니라 저희 가까이 있는 동네 숲이라는 게 네. 가장 좋은 점인 것 같아요. 확실히 생태 서점이라서 그런지 이제 자연에 관련된 다양한 활동들을 하고 계신데요. 네. 여기 책방에 방문하시는 분들에게 좀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나무를 정말 좋아하는데요. 나무가 존재만으로도 약간 위로가 되는 그런 든든함도 있고, 그러니까 포근함도 있고, 그런 그 나무 같은 그 위로를 이 책방에서 잠깐의 시간이라도 경험을 하면서 그런 위로를 똑같이 받으셨으면 하는 바람도 있고요. 자연이 건네는 말을 조금이라도 들여서 많이 얻어서 마음의 풍요를 가져가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이렇게 나무 곁에 서서라는 책방을 둘러봤는데요. 좀 신선하고 산뜻한 기운을 받아가는 것 같아요. 나무라는 존재는 보기만 해도 마음이 편해지는데 여기 책방도 그런 편안함을 내어주는 공간인 것 같습니다. 자연 생태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분들 혹은 갑갑한 이 도시를 좀 벗어나고 싶은 분들께 추천드리고 싶고요. 특히나 요즘 같은 이런 여름 날씨에 꼭 한번 방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가까운 숲에서 가까운 사람들과 함께 수빈님만의 숲 이야기를 만들어 보시길 바라요. 나무 곁에 서서. 다음 주에는 어느 공간으로 가게 될지 기대가 됩니다. 계속해서 우리 김기리 씨가 준비한 코너죠? 혜진아! 여러분, TV가 사람을 찾아주던 시절 기억나십니까? 알죠. 지금은 SNS를 통해 온갖 정보를 다 찾아낼 수 있지만 당시엔 이름 석자를 들고 직접 방송국으로 가야 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찾아갈 정도면 엄청 과거인가 봐요. 네, 바로 다행히도 저희가 아직 모두가 태어나기 전인 바로 그 시절 1983년입니다. 그 시절이면 그럴만하네요. 네, 1983년의 여름엔 두고두고 회자가 될 그 프로그램 바로 이산가족을 찾습니다가 시작됩니다. 아무래도 그 자료 화면으로 많이들 보셨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처음부터 그렇게 큰 프로그램으로 시작을 했을까요? 원래는 며칠만 진행할 예정이었던 특집 방송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시작하자마자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전국에서 사람들이 몰리면서 이 방송은 100일이 넘게 이어지게 됐다고 합니다. 그 정도면은 그냥 프로그램 하나가 아니라 하나의 방송의 사건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당시 자료를 보면은 진짜 현장의 분위기가 말도 못할 정도인데 저는 그 자료 볼 때마다 울컥울컥하고 울지 않은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다들 이렇게 막 손에 종이 들고 있고. 네, 마치 그때는 프로그램이 하나의 문화가 생성된 듯한 그런 느낌이 들기도 했는데 이름, 고향, 기억나는 대로 단서를 적어서 직접 카메라 앞에 서기 시작한 거죠. 아무래도 이제 한국전쟁 이후에 가족이 흩어지면서 서로의 이제 생사도 모르고 살다가 이제 마지막 뭔가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이렇게 카메라 앞에 선 것이 아닐까 싶어요. 네. 지금처럼 좀 연락할 방법이 없으니까 큰 힘이 됐을 것 같아요. 네, 실제로 이 방송을 통해서 1만 건이 넘는 이산가족 상봉이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이게 진짜 말도 안 되게 아날로그적인 방식인데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그 절박함이 더 절실하게 전달이 되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TV가 사람과 사람을 이어주던 1983년 6월 그 시절로 떠나보겠습니다. 자, 83년 6월 베스트셀러를 보니까 여러분들 어떠세요? 저희가 언급했었던 책들이 좀 보이는데 인간시장이나 배짱으로 삽시다. 배짱으로 삽시다.
좌우명으로 좋은 것 같아요. 배짱으로 삽시다. 그리고 나머지는 전체적으로 이렇게 삶을 좀 돌아보는 분위기의 책들이 많은 것 같아요. 이렇게 베스트셀러에 오른 책들만 봐도 이제 그 시절 사람들이 좀 어떤 그 정서, 그 마음으로 살았는지가 좀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 책 펴기도 전에 마음가짐부터 바로 잡히는 6월의 베스트셀러를 알아봅니다. 1983년 6월 사람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았던 책 9위는 박완서 작가의 살아있는 날의 소망입니다. 제목부터 좀 울림이 있는 것 같은데 살아있는 날의 소망, 어떻게 살 것인가를 좀 생각하게 하는 책일까요? 그렇게 생각을 하셨다면 예원 씨는 이 책을 다 읽은 거나 다름이 없습니다. 네, 이 책은 소설가 박완서 씨가 일상 속에서 느낀 생각과 감정을 담아낸 산문집입니다. 살아가는 과정에서 마주하는 소소한 순간들을 담담하게 풀어냈습니다. 네, 박완서 작가는 뭐 원체 일상의 감정을 아주 그 섬세하게 잘 풀어내는 작가인데요. 이 책에서도 뭐 특별한 사건 없이 평범한 하루하루에서 느끼는 그런 생각들을 차분하게 풀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읽다 보면은 아, 나도 이런 생각을 했었고 이런 감정을 느꼈었는데 이걸 이렇게 언어화할 수 있겠구나 이런 이제 순간들이 계속 나온다고 볼 수 있죠. 약간 뭐 고난과 역경이 있어도 사람 사는 거 다 똑같다 이런 뉘앙스일까요? 비슷한데요. 사실 조금 더 매운맛이 있습니다. 이제 박완서 작가가 특유의 분위기가 있는데 그 뭐냐면 약간 꼴불견을 그냥 못 봐넘기는 그런 성격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당시 중산층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어떤 허영심이라든지 잘난 척하는 그런 세태들을 굉장히 날카롭게 포착을 하고 꼬집고 있습니다. 그래서 박완서 작가는 따뜻하지만 동시에 굉장히 예리한 이제 관찰자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독자들이 나는 이런 적 없나? 라는 식으로 약간 뜨끔하는 마음으로도 읽게 되는 게 바로 박완서 작가의 책입니다. 약간 부드럽기만 한 게 아니라 뼈가 있는 에세이였네요. 그렇죠. 1983년이면 서울시에서 아파트 하나씩 생기고 또 남들보다 잘 살아보려고 애쓰던 욕망의 시대이기도 했잖아요. 그 속에서 작가는 우리가 진짜 소망해야 할 건 거칠애가 아닌 살아있는 이 순간의 진실함이다 라고 말해준 겁니다. 네, 박완서 작가도 우리랑 똑같이 이제 아이들 키우고 장 보고 또 고생하는 일상을 보내고 있다라는 걸 이제 보여주니까 어떤 이제 자극이 없더라도 굉장히 공감을 쌓으면서 오랫동안 읽히는 책이 된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이 1983년 하면요, 이 사회가 엄청난 속도로 발전하던 때잖아요. 그 안에서 자기 삶을 돌아보는 산문집이나 명상, 그리고 자기 성찰 관련 책들이 많이 읽혔던 것 같습니다. 요즘 기준으로 보면은 자극은 없는데 이상하게 자꾸 읽히는 그런 평양냉면 같은 책이었던 거죠. 바로 다음 순위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983년 6월 독자들에게 사랑을 받은 책 6위는 우리에게 큰 가르침을 주셨던 이어령의 떠도는 자의 우편번호입니다. 제목이 너무 좀 철학적이면서도 쓸쓸한 것 같은데 네. 떠도는 자의 우편번호, 좀 정착하지 못한 사람들의 이야기인가요? 정확합니다. 바로 당시 80년대는 아파트가 치솟고 우편번호 체계가 잡히던 소위 규격화된 사회였거든요. 그런데 이어령 선생님은 번듯한 주소지는 생기는데 왜 우리는 더 외로워질까라는 질문을 던진 거죠. 떠도는 자의 우편번호는 하나의 스토리가 쭉 이어지는 게 아니라 여러 편의 글이 모여있는 에세이인데요. 그 안에서 공통적으로 하는 질문은 나는 지금 어디에 서 있는가, 그리고 어디로 가야 하는가입니다. 이거는 뭐 삶에 많은 사람들이 고민하는 지점인 것 같은데 방향을 모르고 그럼 계속 가는 걸까요? 네, 계속 갑니다. 멈춰있진 않는데 그렇다고 딱히 도착한 곳도 없는 상태. 그래서 떠도는 자라는 표현이 붙은 겁니다. 네, 이어령 작가는 당시의 사회와 문화를 이제 두루 날카롭게 바라보던 이제 시대의 지성 이렇게 이야기가 되는 인물인데요. 이제 앞으로 나가야 하는 건 알겠는데 그래서 어디로 가야 되는지는 모르겠다 하는 생각들에게 방향보다 내가 지금 제대로 가고 있는가 하는 질문을 좀 스스로 하게 만드는 그런 책입니다. 그래서 좀 떠도는 자라는 표현이 더 와닿는 것 같아요. 떠돌고 계십니까? 많이요. 목표가 확실한 성공 신화보다 성장통을 겪으며 방황하던 이들의 불안함을 잘 건드려준 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어령 선생님은 이 길을 잃어야 비로소 새로운 길을 만든다라고 하셨거든요. 지구는 둥그니까 돌다 보면 맞는 길 하나쯤은 걸릴 겁니다. 우리 모두 파이팅! 자, 1983년 6월 가장 많은 사랑을 받은 책
2위 넘어가 보겠습니다. 법정 스님의 삼방한담입니다. 제목 자체가 좀 평화로움을 주고 고요한 느낌이 있는 것 같은데 어떤 책일까요? 네, 1983년 당시 세상은 한창 산업화로 분주하고 소란스러웠거든요. 네. 이때 법정 스님은 송강사 뒷산에 작은 오두막으로 들어가셨어요. 이때부터 스님의 산속 브이로그가 시작이 됩니다. 그곳에서 땔감을 구하고 물을 길고 직접 황토도 바르고 산새들이랑 이 대화를 하는 이야기가 가득하거든요. 그냥 듣기만 해도 평화로운데 되게 상세하게 일과가 적혀 있네요. 어느 날 이 스님이 산방에서 혼자 차를 끓여 마시는데 갑자기 찾아온 다람쥐에게 너 나랑 친구하자 하기도 하는 이 법정 스님의 미니멀 라이프, 아니 무소유 라이프가 그대로 담겨 있습니다. 사실 이때는 우리나라가 이제 더 많이, 더 높이를 외치던 고도 성장기였잖아요. 다들 이제 더 많이, 그러니까 풀소유를 꿈꾸고 있을 네. 때 이 스님은 다 버려야지 진짜 내 것이 된다 이런 이야기들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당시 젊은이들에게는 이게 굉장히 신선하고 요즘 말로 하면은 굉장히 힙한 충격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요즘 생각인 것 같은데 좀 시대를 앞서 나가신 것 같아요. 그렇죠. 이 스님의 일대기 중 난초 이야기가 또 유명하잖아요. 어느 날 외출했다가 내 난초 지금 햇볕 받아야 하는데 물 줘야 하는데 하고 허겁지겁 들어오시면서 집착이란 게 괴로움을 만든다는 걸 깨달으시고는 그 길로 난초를 남에게 줘버리고 말으셨대요. 이게 그 유명한 무소유의 시작입니다. 그러니까 법정 스님도 이런 인간적인 고뇌와 그리고 귀여운 갈등이 있으셨다라는 게 또 무소유가 이렇게 해서 생겨난 거라고 생각하니까 좀 재밌습니다. 그러면서도 이렇게 막 훈계를 하는 스타일이면은 읽기 싫을 것 같은데 이 책은 성자의 훈계가 아니라 숲속에서 혼자 투덜투덜 거리기도 하는 그런 인간 법정의 모습이 잘 담겨 있어서 더 흥미롭게 읽혔던 것 같아요. 여러분, 인생이 너무 무겁고 내 방이 꽉 차서 숨이 막힐 때 삼방한담을 떠올려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가 필요할 때 하나만 가져가야지 둘을 가지면 원래 하나마저 잃는다는 거. 지금까지 1983년 6월 독자들에게 사랑받은 베스트셀러를 알아봤습니다. 다음 주는 또 어느 시절의 책을 만나게 될지 기대해 주시고요. 지금까지 김기리의 그때 그 책이었어요. 다음 주에도 풍성한 책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책이 있어 행복한 시간. 책으로 정당한 권리를 되찾는 시간. 국회 책마당. 다음 주에 또 만나요.